다섯 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예외 처리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예외 처리. 4장까지가 객체 지향에 대한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예외 처리는 꼭 객체 지향에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객체 지향으로 프로그래밍 그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도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이 예외 처리하는 부분을 조금 더 뒤에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앞으로 예외 처리하는 부분을 끌고 온 이유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지 간에 예외 처리는 필수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계속 해야 되는데 예외 처리를 한참 뒤에 설명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가장 빨리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객체지향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했고, 이제 예외 처리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고, 자바에서의 또 예외 처리 방법이 어떻게 기존 언어들하고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함수를 구현해야 돼요. 메소드를 구현해야 돼요.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만 생각해서 메소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외 처리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정상적인 경우에 어떻게 코드가 돌아가야 되는지만 생각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정상적인 경우에 해야 되는 일은 매우 단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은행의 인출 메소드 생각해 보면, 이 인출 메소드에서 정상적인 경우에 하는 일은 요 문장 하나예요. 밸런스에서 어마운트만큼을 빼주는 거. 그게 다예요. 근데 이렇게 단순한 함수도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프로그램 할 때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서도 필요한 예외 처리를 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예외 처리는 프로그램의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예외 처리가 있고, 또 프로그램이 예외가 발생했을 때 계속 수행이 죽지 않고 수행되는 걸 보장하기 위한 예외 처리가 있습니다. 전자는 프로그래밍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예외 처리는 개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그거를 개발이 완료되면 그 부분들은 다 빼낼 수 있어요. 오류가 없다는 걸 확신했으니까 다 빼낼 수 있습니다. 근데 후자는 프로그램이 개발 완료돼서 배포가 되더라도 여전히 프로그램 안에 유지가 돼야 되는 예외 처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소드를 구현할 때 정상적인 경우만 생각해서 먼저 구현하고, 정상적인 경우에도 별도 처리할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예외 처리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눌 수도 있고 해야 될 일들을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 경시대 문제 같은 거 풀어다 보면은, 뭐 어떤 인자들이 들어왔을 때 뭐 인자의 길이가 0인 경우, 또 널인 경우에는 바로 끝내는 거예요. 답을 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럼 뭘 가정할 수 있냐면, 인자의 길이가 뭐 문자의 길이가 0이 아니다, 널이 아니다는 걸 가정하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도 뭔가 뭐 예를 들면 팔린드롬을 검사하는 함수예요. 팔린드롬은 앞에서 읽거나 뒤에서 읽거나 같은 거예요. 근데 문자열이 들어왔는데 길이가 1이야. 그럼 내 알고리즘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럴 경우에는 그냥 처음에 들어왔을 때 길이가 1이면 true로 리턴해 주면 돼요. 그걸 말하는 게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적용할 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 범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를 보고, 그 범위가 아니면 빨리 뭔가 검사를 해서 걔는
함수를 끝내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얘는 길이가 1보다 크구나 라는 가정하에 코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잘 돌아간다 하면은 어떤 예외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보통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거는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메소드의 사전 조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드의 사전 조건이라는 건 인자의 범위를 생각해야 돼요. 여기 범위는 인자 하나죠. 그럼 얘의 사전 조건은 뭐예요?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밸런스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요. 그게 사전 조건이고, 그러면 그것이 맞지 않으면 예외가 발생한 거예요. 예외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처리해 줘야 돼요. 어마운트가 0인 경우 0이고 요건데 요 범위를 만족하지 않아. 여기 왜 플러스가 있냐? 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의 이런 검사들은 여기서도 그래요. 어마운트가 0이고 또는 음수인 경우에는 이거는 프로그램 오류 때문에 비롯된 거예요. 프로그램 오류. 얘를 호출하는 어떤 코드가 있는데 거기에 오류가 있어서 음수 인자가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프로그램의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예외 처리가 될 것이고, 밸런스보다 큰 금액을 인출을 요구하는 거는 그거는 프로그램 오류가 아니라 고객이 자신의 잔액을 잘못 알고 있어서 잘못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잘 구분해서 또 다르게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게 프로그램 오류에서 비롯된 건지 아닌지에 따라서 예외 처리를 다르게 해줘야 되겠고, 모든 예외 상황을 처리할 수는 없지만 처리가 가능하면 소프트웨어가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은 이 갖춰야 될 또 하나의 능력은 뭐냐면은 발생할 수 있는 예외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지 못하면 그 예외가 실제 프로그램이 배포돼서 돌아갈 때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프로그램이 오동작하겠죠. 그러면 소프트웨어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들은 이런 정상적인 경우에 코딩을 잘 해야 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잘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외라는 건 정상적인 경우에 일어나지 않지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우리는 예외라고 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건데 이 예외 처리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되어야 됩니다. 프로그램의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예외 처리. 그 다음에 예외가 발생하더라도 프로그램이 계속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외 처리.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프로그램 짜고 있어요. 숙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행했더니 프로그램 죽어. 그럼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면 뭘 하면 돼?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는데 안 죽어. 그럼 발견을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하는 예외 처리는 프로그램이 예외를 발견해서 죽게끔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캐치를 해가지고 안 죽게 막 뭔가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되니까. 알면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개발이 완료되어 사용하고 있는 배포된 소프트웨어에서도 당연히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측하지 못한 예외는 처리할 수 없어요. 그건 죽게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오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외들을 예측할 수 있어야, 예측하고 거기에 대응을 해놨어야 프로그램이 강건한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오류가 없고 오동작을 안 하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예측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다 극복해서 프로그램이 잘 동작하게끔 만들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예외들도 많아요. 내 문제가 아니라 뭐 문제일 수 있어요. OS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그래도 바람직한 건 뭐냐면은 사용자에게 문제가 지금 발생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냥 죽으면 안 되고 알려주고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수행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오르사시 알려서 이런 거예요.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부족해요. 근데 내가 파일을 다운받고 있어, 영화 파일을. 근데 못 저장해. 그러면 어떻게 돼? 오류를 줘야 되죠. 더 이상 다운이 안 된다, 용량이 부족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불필요한 파일 지우고 용량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계속 다운로드를 이어가겠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수행 가능하지 않으면은 현재 상태를 저장해줘서 다음에 다시 그 상태부터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뭐 워드 프로세스든 파워포인트든지 이제 해줘야 돼. 그냥 죽어버려. 내가 열심히 문서 작업했는데. 아니면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간에 죽었어.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럼 그 게임 안 하지. 그런 것들을 없게 해줘야 돼. 근데 그 경우에도 잘 안 돼. 내가 예외가 발생했다고 해서 저장을 못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어떻게 하죠? 그런 때 대비해서? 백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저장을 해줘요. 그래서 뭐 아량 같은 경우에는 거기 세팅해 놓으면 그 첫 세팅한 순간순간 계속 중간중간에 저장을 해주죠. 그래서 갑자기 죽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복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세이프 파일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요. 내가 그거를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상태로 저장을 못 해주더라도 최소한 피해가 적게끔 뭔가는 해주게끔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아하게 종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저거를 그렇게 크게 안 신경 안 써요. 옛날에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컴퓨터 썼으면 그 현상을 알겠지만 옛날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만 주로 썼는데 맥도 거의 안 쓰고 맥 쓰는 사람도 별로 없고 운영체제를 썼는데 얘는 운영체제가 이렇게 강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끔 죽어. 그냥 하다가 블루 스크린 뜨는 거 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OS를 잘 못 만들어서 그래요. OS가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잘 통제를 못해서 그래요. 시스템이 관찰 잘해서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리소스를 잡아먹으면 걔를 뭔가 못하게끔 막고 사용자한테 알려서 뭔가 조치를 취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걔가 계속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시스템이 죽어버리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할 때 고려해야 되는 문제들이 뭐가 있냐? 사용자 입력 오류. 이게 제일 흔한 거죠. 사용자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값을 입력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예측을 못해. 그런 값을 입력할지를 예측을 못하는 거야. 저같이 삐딱한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막 넣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할까를 생각 안 하면 그걸 넣었을 때 오동자가 하는 거죠. 근데 사용자 입력 오류는 예외 처리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인터페이스를 잘 만들어주면 돼요. 이런 인터페이스가 제일 나쁜 거죠. 마이너스 1 넣어도 통과가 되는 거야. 그럼 안 되지. 여기는 어때요? 그냥 선택만 할 수 있어요. 선택하면은 유효한 날짜는 날짜지. 뭐 그게 이 사람 생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생일 자체가 없는 날은 아닐 수 있지. 뭐 13, 월 정보가 13이 들어간다든지 뭐 연도 정보가 무슨 엉뚱한 정보가 들어간다든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시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용자 입력 오류는 인터페이스를 잘 만들어서 사용자가 잘못된 유효하지 않은 입력을 못 입력하게끔 그거부터 잘 만들어 놓으면은 예외 처리하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 다음에 장치 오류, 물리적 제한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오류 사실만 알리면 사용자들이 쉽게 처리해가지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프로그램 내에서 해결은 못하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실행시간 논리 오류. 이게 제일 프로그램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거죠. 논리 오류. 버그가 있다고 하는 게 이런 논리 오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코딩을 잘못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되겠죠. 이럴 때 프로그램이 계속 엉뚱하게 동작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죽게끔 만드는 게 가장 최상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구나. 어디서 발생했구나. 그러면 분석이 들어가는 거죠. 왜 거기서 문제가 됐지? 그런 걸 분석해서 코드를 수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객체 지향 이전에 예외 처리를 주로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어요. 함수를 호출하고 함수의 반환값을 보고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옛날 방식인데 지금도 이 방식을 전혀 안 쓰는 건 아니고 많이 쓰긴 해요. 그렇지만 얘보다는 여기서 설명드리는 throw, catch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쓰게 되면 첫 번째 문제는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오류로 반환값을 통해서 오류를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반환값이 int인데 전체 범위가 다 돼. int의 전체 범위가.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다고 돌려줄 코드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배열을 찾는데 없어. 그러면 -1을 줘가지고 뭔가 잘못된 색인 범위는 아니죠. 그러면 그런 값들 통해서 오류가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데 어떤 함수들은 다 유효한 값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리턴 값을 통해서는 잘 모르죠.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리턴 값 갖고는. 그러면 보통 뭘 이용해? 리턴 값 갖고 파악이 안 돼.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내가 요구한 걸 제대로 수행했는지 안 됐는지를 리턴 값을 검사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뭘 이용해? C에서 주로 뭘 이용했어요? 전역 변수를 이용했습니다. 전역 변수 하나 두고 전역 변수를 들어가기 전에 초기화해놔. 오류가 없다. 0으로 초기화해놔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실행하다가 오류가 났으면 이 값을 전역 변수 값을 1, 2 이렇게 내가 만든 코드 값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럼 끝나고 나서 얘가 에러 값이 0이면 문제없이 된 거고 얘가 1이나 0이 아닌 값을 가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고 그 값이 뭐냐에 따라서 내가 또 다른 일을 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예전에는 프로그램이 많이 왔어요. 반환값을 못 쓸 때는 전역 변수를 이용해서 예외를 처리했어요. 예외 처리한 건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알려주는 걸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오류 처리 코드 때문에 이게 실제 정상적인 경우에 뭘 하고 있는지가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오류 처리만 들어가면 실제 코드 보면 실제 오류 처리가 정상적인 코드보다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코드를 읽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오류 처리 때문에. 원래는 파악하는 건 우선은 정상적인 경우에 뭘 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외 처리를 볼 필요가 있는데 코드를 읽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옛날 같은 이 방법에서의 문제점은 번거롭다. 반환값, 전역변 쓰는 게 번거로운 거고요. 적절한 오류 코드를 반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함수의 특성에 따라서 오류를 처리한 위치에 대한 유연성이 없어요. 오류 처리는 반드시 끝나고 해야 돼. 안 하면 그 오류가 누적이 되죠. 호출한 측에서 검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안 하고 그냥
오류가 있든 말든 그냥 코딩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가독성이 저하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정상적인 경우에도 성능에 영향을 줘요. 이 부분들이 잔뜩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옛날 방법은 이렇게 됐는데 새로운 그 객체 지향에서 이용하는 그 try, catch, throw 이런 걸 이용하면은 요 네 가지를 부분적으로 해소해줘요. 오류 요 두 개는 확실히 해소해줘요. 확실하기보다는 오류 코드를 반환하는 거는 없어 이제 그걸 이용하지 않아요. 새 예외 처리 객체 지향에서 예외 처리 기법은 반환값을 이용해서 오류를 알리지 않아요. 두 번째, 오류를 처리하는 위치가 조금 더 유연해져요. 얘는 끝나고 하지 않으면 안 됐는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호출한 측에서 검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바는 특정한 예외는 검사를 안 하게 강제화시킬 수가 있어요. 요거는 조금 C++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프로그램의 가독성이 저하되는 것도 얘보다는 조금 개선해 줍니다. 여전히 번거로운 거고 여전히 정상적인 경우에도 성능에 예외 처리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예외는 개발 완료하고 나서는 그대로 두는 게 아니에요. 다 제거해서 정상적인 경우에 영향을 안 주게 그 이품은 없이 실행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보면 얘가 이제 이품은 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할 일이 직원 정보를 추출한 다음에 수정한 다음에 다시 저장하는 건데 이 코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공하면 추출하고 또 추출하는데 뭔가 실패하면은 그러니까 이걸 코드를 보면은 정상적인 코드에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이제 사용할 트라이 캐치로 하면은 정상적인 코드는 쫙 한 곳에 모여져 있죠. 그리고 예외 처리는 밑에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독성을 상승시킬 수 있고 아예 이 부분을 별도 함수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OOP에서 쓰는 이 예외 처리 기법의 그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예외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그것을 처리하는 곳으로 이동하자라는 거예요. 이동하자. 근데 이 이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죽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프로그램 오류가 있으면. 근데 어쨌든 뒤에 여기서 보면 자바에서의 흐름은 어쨌든 메인이 제일 먼저 실행되겠죠. 그래서 메인에서 또 어떤 함수가 불러지고 뭐 객체 메소드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불러지게 됩니다. 근데 현재 지금 H를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행하다가 중간에 죽었어. 예외가 발생했어. 그러면 그 예외가 일로 와요. 그럼 여기서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처리가 안 해. 그러면 G도 중단돼요. 그리고 예외가 일로 와요. 그럼 여기서 처리할 수도 있고 여기서 처리 안 해. 그럼 예외가 또 여기로 와요. 여기서 처리 안 해. 그럼 어디로 가요? JVM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JVM이 예외를 받으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까? 중단시켜요. 죽여요. 그래서 이 기법은 그 예외 처리하는 곳이 유연하다는 이유는 이전 방법에서는 H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처리했어야 돼? G에서 처리했어야 돼요. G에서. 근데 이제는 G에서 처리 안 하지 않고 F에서도 할 수도 있고 메인에서도 할 수 있어요. 아무 데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함수의 흐름이 있겠죠. 쭉 흘러갔겠죠. 그러면 그 흘러간 어디선가 그 예외를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꼭 이 함수를 호출한 G에서 이 예외를 처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처리하는 위치가 조금 더 유연해졌다라는 측면이 있고 반환값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이렇게 튕겨져 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그 처리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고 예외가 발생하면 실행되지 않은 코드를 묶을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접속했는데 실패했어. 예외가 발생했어. 그럼 이 밑에 있는 코드는 실행이 안 돼요. 트라이저를 이렇게 해서 묶어놨잖아요. 그럼 하다가 중단됐어요. 예외가 발생했어요. 그럼 나머지도 자동 실행이 안 되고 예외 처리하는 부분 밑으로 넘어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프로그램 주 로직에서 오류 처리 부분을 이렇게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분리해낼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예전 방법에 비해서는 가독성이 높아졌어요. 코드의 가독성이. 그리고 오류 처리 위치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고우투처럼 아무 데서 가서 처리하는 건 아니고 함수 흐름상에서 처리할 수 있고 함수의 반환 타입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객체제한 기법이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하면은 예외 객체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예외 객체가 예외 처리하는 곳으로 자동 전달됩니다. 그러면 이 객체가 뭘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예외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여기다 저장해서 받아볼 수 있어요. 그걸 받아봐서 오류가 왜 일어났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바는 조금 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메소드와 어떤 예외를 발생할 수 있는지 공표할 수 있게 했고, 일부 예외는 처리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C++나 뭐 파이썬이나 좀 다른 점이에요. 다 try catch 뭐 이런 try except 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자바만의 또 다른 특징이 있고, 일부 예외 처리를 강제하고 있다는데 요거에 대해서 욕을 되게 많이 해요. 잘못했다 이건. 잘못 만든 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느껴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예외 처리는 예측된 것만 처리할 수 있다고 했죠. 예외 처리라는 건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지 알아야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거는 우리가 예외 처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동기성 오류만, 여기서 동기성 오류라는 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아는 그런 것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동기적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우스 클릭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얼마나 자주 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런 거를 예외 처리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바의 예외 처리를 좀 이해해 보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요 순간이 오면 y가 얼마예요? 0이죠. 0으로 어떤 정수를 나눌 수 있어요? 못 나눠요. 저렇게 나누게 되면 예외가 발생합니다. 예외가 발생하는데 메인에서 예외가 발생됐죠. 그럼 이 예외는 상위로 전달되는데 그 상위가 어디예요? 메인의 상위는 JVM입니다. 그럼 JVM이 예외를 받으면 프로그램을 종료시켜요. 그리고 이런 걸 출력해 줍니다. 그럼 이 출력을 보고 여러분들이 디버깅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디버깅 하냐? 요걸 이해해야 돼요. 자바 랭에 어리매틱 익셉션이 발생했다. 어떤 종류의 예외가 발생했는지 아는 거죠. 산술 예외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설명이 추가적으로 나와요. 뭐라고 돼 있어? divide by zero라고 돼 있어요. 이거 영어 해석 안 되면 안 돼요. divide by zero. 0 나누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첫 줄에는 뭐가 나오냐면 어떤 예외가 발생했는지를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여러 줄에 따라서 나올 수 있어요. 이게 함수 스택 흐름을 가르쳐줘요. 그럼 어디서 어느 문장 때문에 예외가 났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디서 몇 번째 줄? 7번째 줄에서 난 거예요. 요 자바 파일의 7번째 줄. 메인 함수의 7번째 줄에서 예외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클립스에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줄로 가요. 아,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y가 0인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봐요. try catch를 해봐요.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y 값이 0이니까 예외가 발생하겠죠. 근데 그 예외가 발생하면 요 문장 실행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예외가 발생하면은 그 아래에 있는 트라이절에 있는 문장들은 실행이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 추가적으로 실행되면 안 되는 코드들이 있죠. 그걸 같이 트라이절에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예외가 나더라도 그 아래에 있는 트라이절 아래에 있는 부분은 실행이 안 돼요. 실행이 안 되고 일로 와요. 여기 캐치절이 하나만 있는데 여러 개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예외가 여기에 있는 애에 해당되는 애인지 보는 거예요. 해당이 되겠죠. 어리메이트 익셉션이 발생했으니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문장이 실행되고 요 문장이 실행돼요. JVM한테 예외가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발생된 예외를 내가 잡아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계속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외는 잡는 예외가 아니에요. 죽게 내버려 둬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알아가지고 그 코드를 저런 예외는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할 때 프로그램이 죽으면 여러분들 신나야 돼. 슬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신나야 돼. 문제 발견했다. 신나.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물론 프로그램 잘 짜면 처음부터 딱 짰는데 예외 없이 죽지 않고 딱 완성이 되면 행복하겠지만 그렇게 짜서 잘 돌아간 것 같은데 실제 뻐고 있는 것보다 프로그램이 죽는 게 100배 행복한 거예요. 왜? 고칠 수 있으니까. 문제를 알았으니까. 문제를 파악 안 된 문제는 당연히 해결 못 하겠죠. 여전히 남아 있겠죠.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게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오면 예외가 발생하겠죠. 그 상황이 오게끔 여러분들 또 뭘 해봐야 될까? 뭘 해봐야 돼?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거 갖고 여러 상황들을 테스트해봐서 죽는 케이스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해피해야 돼. 내가 찾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